기분 좋게 나간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묵직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웃으며 대화했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온몸의 기운이 탁 풀리며 밀려오는 그 불쾌한 피로감 말입니다. 신발을 벗을 힘조차 없어 거실 한복판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방금 전 나누었던 대화들이 머릿속을 웅웅거리며 떠다닙니다. 상대가 던진 가벼운 농담, 조언이라며 툭 던진 한마디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자꾸만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속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당신의 그 결 고운 예민함은 사실 아주 정교한 레이더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계선을 함부로 넘나들고 있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먼저 알아차리고 보낸 간절한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은 정성껏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며 상대를 환대했지만 상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당신의 가장 깊숙한 안방까지 쓱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무례함의 발자국이 당신의 마음에 흙탕물을 튀겨놓았기에 몸이 먼저 반응하여 무겁게 가라앉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당신은 늘 조심스럽게 상대를 살피며 혹시라도 상처를 줄까봐 말 한마디도 골라 내뱉는데 왜 상대는 당신을 살피지 않을까요? 오히려 당신이 참아줄수록 상대의 목소리는 커지고 당신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당신의 배려가 깊어질수록 상대의 무례함도 비례해서 깊어지는 이 역설적인 상황 앞에서 당신은 깊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일까?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와 당신을 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말들, 그저 친해서 하는 소리라거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라던 그 말들은 사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역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교묘한 침범이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싸져 있었을 뿐, 그 알맹이는 지배와 통제라는 서늘한 본성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그 포장지에 속아 자신의 상처를 방치해왔던 것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똑같이 착하고 점잖은데도 누구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위험이 있고 누구는 모임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온갖 잡다한 소리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 선을 넘으려는 자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복 많은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처럼 관계의 주도권을 가진 자와 빼앗긴 자의 차이는 아주 미세한 태도에서 갈라집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며 참아온 당신이 왜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만만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잔인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간관계의 밑바닥에 흐르는 차가운 생존 본성과 그 본성을 역이용해 당신의 평온을 되찾는 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당신의 세상은 달라 보일 것입니다. 더 이상 무례한 말에 가슴을 부여잡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상대의 공격 무기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배려가 당신을 찌르는 칼날이 되지 않도록 제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제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8가지 유형과 대처법을 통해 당신이 만만해지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서점과 함께 하시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던 무거운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긴 숨을 들이마시고 당신을 지키는 단단한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시지요. 첫 번째, 조언의 탈을 쓴 교묘한 포식자. 그들은 늘 가장 선한 얼굴로 다가옵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마법 같은 문장을 방패처럼 앞세우고 말이지요. 이 한마디가 던져지는 순간 당신의 거부권은 순식간에 박탈당합니다. 그들의 말에 불쾌함을 표현하면 오히려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묘한 덫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 따뜻한 국물 김이 올라오고 하하고 웃음소리가 이어지던 평화로운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당신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러고는 주변의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 당신의 아픈 구석을 툭 건드립니다. 자식의 취업 소식이나 당신의 건강 상태, 혹은 최근에 실패했던 작은 일들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걱정하는 사람처럼 읊어대기 시작합니다. 식당 안에 소음이 멀어지고 당신의 귓가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만 날카롭게 박힙니다. 주변 사람들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은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분명 나를 걱정해주는 것 같은데 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끝은 싸늘하게 식어갈까요? 당신은 고마워해야 한다는 강박과 불쾌하다는 본능 사이에서 길을 잃고 어설프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상대는 당신의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혼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이래라 저래라 휘두르며 즐거워하는 그 표정. 이는 진심 어린 걱정이 아니라 먹잇감을 잡은 포식자의 환희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의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에게 원치 않는 조언을 할 때 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타인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순간 뇌에서는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 그 조언을 듣는 사람은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즉, 상대가 당신에게 던지는 그 수많은 조언은 사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려 당신보다 위에 서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자신의 초라한 현실에서 잠시 도망치려는 비겁한 보상 행위인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구경하며 자신의 평안을 확인합니다. 당신이 말문이 막혀 쩔쩔매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정중하게 포장된 폭력이며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당신의 배려 깊은 성격이 이 폭력을 묵인하게 만들고 상대는 이를 권리로 착각하여 점점 더 깊숙이 당신의 영혼을 침범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이런 비겁한 속성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다가오는 자들의 손에는 대개 보이지 않는 채찍이 들려있다 라고 말입니다. 니체의 말처럼 상대가 건네는 친절한 조언 뒤에는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길들이려는 통제의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당신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순간 말을 멈췄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침묵을 즐기며 더욱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모욕감은 당신이 못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오만한 자아가 당신의 영역을 짓밟았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부 반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가짜 위로에 고마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은 당신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당신의 빛을 가리는 어두운 장막일 뿐입니다.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마음속으로 선을 그으십시오. 그들의 말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에서 나와 허공으로 흩어지는 소음일 뿐입니다. 두 번째, 칭찬 속에 가시를 숨긴 여우.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유형은 당신을 한없이 치켜 세우면서 동시에 당신의 팔다리를 묶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이
당신을 보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다가옵니다. 어머, 역시 당신은 마음이 태평양 같아서 다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역시 이 동네에서 당신만큼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없지 라며 과한 칭찬을 쏟아냅니다. 이런 과한 칭찬이 쏟아지면 당신은 왠지 모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옥죄어오는 기분이 듭니다. 칭찬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입에 물려준 상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니 이 정도 부탁은 들어주겠지 하며 무리한 요구나 희생을 당연하다는 듯 요구합니다. 주변의 시선은 이미 당신을 성인군자로 추대해버렸고 당신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내면의 비명을 억누릅니다. 당신의 입술은 거절하고 싶어 달싹거리지만 방금 받은 칭찬이라는 족쇄가 당신의 목소리를 짓누릅니다. 결국 당신은 속이 타들어가면서도 허허 웃으며 알았다고 답하고 맙니다. 상대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자리를 뜨고 홀로 남겨진 당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립니다. 착하다는 말 한마디에 당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가 속절없이 털려나간 순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이런 과도한 칭찬은 상대의 행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작된 강화 기제입니다. 아이에게 착하다는 칭찬을 반복하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이들은 당신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당신의 거절 능력을 마비시킵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 뇌는 일시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멈추고 상대에게 호의를 느끼게 되는데 여우 같은 이들은 바로 그 찰나의 빈틈을 이용해 당신의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감탄이 아니라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입니다. 당신이 참아주고 양보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욱 높이 칭송할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테니까요. 그들에게 당신은 존경받는 인격자가 아니라 다루기 쉬운 유능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의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는 관계의 이 서늘한 진실을 꿰뚫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지만 거짓된 친구는 당신을 높이 띄운 뒤 땅에 내던지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처럼 그들이 당신에게 던진 칭찬은 가치가 없는 종이조각일 뿐입니다. 그 종이조각에 속아 당신의 진짜 보석 같은 평온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는 동안 상대는 당신의 희생을 발판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착하다는 칭찬보다 훨씬 소중한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거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짜 화폐를 돌려주십시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농담의 칼날을 휘두르는 광대.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유형은 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날카로운 비수를 숨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당신을 깎아내려 분위기를 띄우려는 고약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친척들이 모여 왁자지껄한 대화가 오가는 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꼭 한 사람이 당신의 외모나 과거의 실수, 혹은 당신이 평소 아껴왔던 신념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툭 던집니다. 사람들은 낄낄대며 웃음을 터뜨리고 그 화살을 정통으로 맞은 당신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갑니다. 화를 내기엔 속이 좁아 보일 것 같고 함께 웃기엔 속이 너무 쓰려 당신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당신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상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래? 농담인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라며 오히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는 당신에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막히게 하고 당신은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듯한 지독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당신의 손등 위에는 핏줄이 돋아나고 심장은 방망이질 치듯 요동칩니다. 심리학의 실험 중에는 집단 내에서 한 인물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집단 전체의 결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한 사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집단은 한 명의 희생양을 조롱하며 공통의 웃음을 나눌 때 일시적으로 강한 동질감을 느낍니다. 농담을 던진 광대는 그 결속의 중심에서 권력을 확인하고 당신은 그 결속을 위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상대가 던진 농담은 유머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하락시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비열한 공격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아닙니다. 상대가 당신의 인격을 소모품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려는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당신이 허허실실 웃어넘길수록 상대는 당신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시험하며 점점 더 잔인한 농담을 준비할 것입니다.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웃음 뒤에 숨은 이 어두운 본질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웃음이란 타인의 약점이나 나의 과거 결점과 비교하여 느끼는 갑작스러운 우월감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홉스의 말처럼 그들의 웃음은 당신의 아픔 위에서 피어난 독버섯과 같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 당신이 함께 웃어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재료 삼아 끓여낸 그들의 웃음 잔치에 손님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과 정색은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려야만 유지되는 그들의 관계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밧줄과 같습니다. 이제 그 밧줄을 과감히 놓아버려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침묵으로 당신을 조종하는 처벌자. 네 번째 유형은 가장 고통스럽고도 집요합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입을 꾹 닫고 차가운 침묵으로 당신을 처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배우자나 자녀, 혹은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당신과 정서적으로 밀착된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걸어도 상대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당신을 밀어냅니다.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당신이 옆에 있는데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다른 일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며 기억을 더듬고 상대의 눈치를 살피며 전전긍긍합니다. 거실을 지나갈 때도 발소리를 죽여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이 지독한 정적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의 침묵은 당신의 영혼을 날카롭게 핥힙니다. 당신은 결국 견디다 못해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건넵니다.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숨막히는 침묵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제야 상대는 승리자 같은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며 당신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치료라는 이름의 심리적 학대로 규정합니다.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는 뇌의 통증센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며 이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을 때와 유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상대는 당신이 느낄 그 근원적인 공포와 소외감을 무기로 삼아 당신을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이 당근이라면 이 침묵은 가장 잔인한 채찍입니다. 당신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거세하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조각해 나갑니다. 침묵의 형벌이 두려워 당신의 진심은 가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겉으로는
늘 상대를 살피는 비굴한 배려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굴종이며 상대는 당신의 그 굴종을 먹고 자라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두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타인은 나의 자유를 훔쳐가고 나를 박제로 만드는 지옥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르트르의 말처럼 상대의 침묵은 당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박제로 만들어 자신의 장식장에 전시하려는 행위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그 침묵에 더 이상 굴복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입을 닫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과하며 다가가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을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평온의 시간으로 바꿔보십시오. 상대가 침묵이라는 감옥에 당신을 가두려 할 때 당신은 그 감옥 문을 열고 유유히 밖으로 걸어 나오면 그만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상대의 입술 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단한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5번째, 선의를 먹고 자라는 관계의 기생충. 이제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심연이자 당신을 평생 괴롭혀온 마지막 유형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당신의 선량함을 양분 삼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감정의 기생충들입니다. 이들은 앞서 말한 조종자나 광대들과는 또 다릅니다. 이들은 늘 약하고 가련한 모습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당신이 없으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연기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나 유난히 마음이 적적한 밤, 어김없이 그들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깊은 한숨소리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자기 한탄을 당신은 차마 외면하지 못합니다. 당신 역시 고단한 하루를 보냈고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들의 서러운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내가 도와야 할 것 같은 무거운 부채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당신은 결국 몇 시간 동안이나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에 오염되고 맙니다. 정작 통화가 끝나면 상대는 속이 시원해졌다며 가볍게 전화를 끊지만 홀로 남겨진 당신의 방 안에는 끈적이고 탁한 우울함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근력을 빼앗고 당신까지 진흙탕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형용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인간의 공감 능력이 어떻게 착취당하는지를 연구하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과도하게 대신 짊어지려는 사람일수록 뇌의 통증 회로가 마비되어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였습니다. 이는 배려가 아니라 정서적 동반 자살에 가깝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선의의 역습이라 명명했습니다. 당신이 상대의 짐을 대신 들어줄수록 상대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당신의 무릎은 결국 꺾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지독한 탈진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공감 주머니가 한계를 넘어 찢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희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고 당신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관계는 단호하게 가지를 쳐내야 할 병든 나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일 수 있으며 그들이 당신을 붙잡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가장 다루기 쉬운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라져도 그들은 또 다른 공급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그들의 손을 놓으십시오. 선을 닦으며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법정 스님은 관계의 집착을 놓아내는 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비워야 상대도 자신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스님의 말씀처럼
당신이 상대의 공허함을 대신 채워주는 한 상대는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당신의 끝없는 배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무능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매달리는 그 가련한 손길 안에는 사실 당신의 평화를 시기하고 파괴하려는 무의식적인 욕망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밝은 빛을 시샘하여 자신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무거운 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평생 누군가의 감정 노예로 살며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눈총을 견디더라도 당신의 마음 마당에 단단한 울타리를 칠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당신이 아파야 했는지 그 원인을 해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는 분석을 멈추고 행동할 시간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던 그들이 당황할 정도로 당신의 자리를 우아하고 견고하게 되찾는 실전의 기술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며 설명하지 않고도 거리를 두는 법. 당신의 고결한 성품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품격을 갖추는 그 놀라운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 당신의 평온은 이제 타인의 변덕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6번째, 침묵의 방패로 무례함을 차단하는 법. 이제 우리는 무례한 이들의 공격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고요한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입을 닫고 시선을 거두는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상대의 무례한 말에 당황하여 어설프게 웃거나 혹은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구구절절 긴 설명을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당신의 빈틈을 찾아내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거리는 가운데 누군가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툭 던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슴은 울컥하고 목구멍까지 반박의 말이 차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상대를 쳐다보지도 말고 그렇다고 화난 표정을 짓지도 마십시오. 그저 상대의 말이 허공에 뿌려진 먼지인 양 하던 일을 묵묵히 계속하거나 조용히 찻잔을 들어 올리십시오.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사는 상대는 당신의 그 무거운 정적 앞에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3초, 아니 5초만 그 정적을 유지해 보십시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고 무례한 말을 던진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수치심이 서서히 번져갈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행동심리학 연구팀은 대화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침묵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상대의 공격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응시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자의 뇌에서는 사회적 거부감에 따른 심한 불안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사회적 투명 인간 효과라 명명했습니다. 당신이 대응하지 않는 순간 상대의 공격은 갈 곳을 잃고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가 꽂히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의 무례함을 가치없는 소음으로 규정하는 가장 고단수의 판결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 대처 첫 번째, 반응하지 않음의 미학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보이는 순간 상대와의 싸움이 시작되지만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허공을 휘두르는 광대가 됩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상대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이 차가운 거리두기를 두고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례한 인간을 상대할 때 화를 내는 대신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를 보듯 무심하게 지나친다라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상대의 말에 감정을 섞는 것은 그 돌덩이를 집어 내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되
상대의 무례함이 당신의 내면에 닿지 못하도록 투명한 방어벽을 세우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깊어질수록 무례한 자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고 스스로 뒷걸음질 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나를 중심으로 문장의 방향을 바꾸는 법. 2번째 실전 기술은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에게서 당신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늘 당신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당신에 대한 문장을 만듭니다. 너는 왜 그래? 너는 이게 문제야. 같은 말로 당신을 규정하려 합니다. 이때 당신이 그들의 문장에 갇히면 당신의 삶은 그들의 평가에 의해 난도질 당합니다. 이제는 그 문장의 주어를 나로 바꾸어 당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선포해야 합니다. 점심 약속 식당에서 상대가 또다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라며 선을 넘는 조언을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예전에 당신이라면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라며 해명을 시작했겠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 말씀은 저에게 조금 불편하게 들리네요 라고 말입니다. 혹은 저는 제 방식대로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말투는 낮고 차분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표정을 굳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를 사실 그대로 보고하듯 툭 던지십시오. 상대는 예상치 못한 당신의 단호함에 멈칫할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지 않고 오직 당신의 느낌과 선택만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성역입니다. 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면 싸움이 되지만 나는 불편해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영토를 확정짓는 깃발이 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협상 전문가들은 대화의 주어를 상대에서 나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주도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연구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선포하는 이 방식은 상대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더 높은 자존감과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할 때 타인도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 대처 2번째, 나 전달법을 통한 경계 확정입니다. 당신의 마음마당에 울타리를 치는 일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과 상대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오래도록 공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의입니다.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인간의 내면을 지키는 힘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문을 닫고 더 이상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입니다. 디킨슨의 말처럼 당신의 영혼에 누구를 들릴지, 어디까지 들어오게 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상대의 무례한 발길질에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불편함을 당당하게 말하는 순간 당신을 억누르던 보이지 않는 소나기는 힘없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8번째, 우아한 외면으로 관계의 전원을 끄는 법. 마지막 실전 기술은 가장 강력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입니다. 바로 당신의 삶에서 그 사람의 비중을 0으로 만드는 정서적 단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을 넘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의 목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침실에서 또다시 그 사람에게서 온 연락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한 장을 찢어내듯 도려내야 합니다. 길을 걷다 마주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면서도 차가운 예의만을 갖추십시오. 상대가 다시 당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려 애써도 당신은
그저 멀리 있는 풍경을 보듯 무심하게 대처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비난이나 주변의 시선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정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야말로 당신 자신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무례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심리학 연구진은 인간이 관리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덤바의 수 이론을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유독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작 소중한 사람들에게 쏟아야 할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쁜 관계를 쳐내는 것은 단순히 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숭고한 정화 작업입니다. 당신의 외면은 차가운 거절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실전 대처 세 번째, 최종적인 관계의 정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침묵으로 당신을 처벌하려 하든, 그것은 당신의 세계 밖에서 일어나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궤도를 따라 평온하게 흘러가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시간과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쓸모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큼 큰 낭비는 없다 라고 말입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단 1초의 감정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외면은 그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뒤편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목소리들은 이제 바람결에 흩어지는 낙엽 소리만큼이나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 마음 졸이고 무례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던 당신의 그 외로웠던 시간들을 이제 제가 가만히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팠던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쁜 마음이 무기가 되어 돌아왔을 때 당신이 느꼈을 배신감과 서러움을 이제는 제가 압니다. 이제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을 대신 책임지지 않겠다. 나는 나를 지킬 권리가 있으며 나의 평온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당신은 이제 조연이 아닌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동양의 성현맹자는 인간의 존엄에 대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스스로를 업신여긴 연후에야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맹자의 말처럼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지켜낼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의 기운이 당신을 감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만만하게 보았던 그들의 행동은 사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결핍과 비겁함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당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려 했던 가련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제 그들에 대한 미움조차 내려놓으십시오. 미움도 결국 에너지가 드는 일이니까요. 그들을 미워하는 대신 그들을 당신의 인생에서 무관심이라는 안개 속으로 아주 멀리 보내버리십시오. 이제 당신의 영혼은 무거운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굽어있던 어깨를 펴고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삶의 방향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는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품격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홀로 있어도 충만하고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한 이 통찰이 당신의 남은 생을 지켜줄 든든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품이 있는 까칠함이 당신의 고귀한 성품을 지켜내는 가장 아름다운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억눌린 마음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결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기록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생각서점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터가 되기를 바라며 당신의 평온한 저녁과 흔들림 없는 내일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당신의 세계가 열립니다.